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100세 시대엔 몇 살까지를 청년으로 봐야 할까요? 청소년 기본법에서는 만 19살 이상 34 이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별, 지자체별 또 사업별로 청년 나이가 제각각입니다. 이런 가운데 얼마 전 경기도에서는 청년 나이를 기존 만 34살에서 만 39살 이하로 올렸고요. 어떤 지역에서는 45살까지 청년으로 보자는 의견까지 나왔습니다. 예전보다 사회에 진출하는 나이도 늦어지고 결혼 연령도 늦춰지는 데다가 저출산, 고령화 등을 고려할 때 이제 40대도 청년으로 봐야 한다는 건데요. 그런데 청년의 기준만 바뀐 게 아닙니다. 청년의 나이가 바뀌었다는 건 당연히 연애하는 연령과 결혼하는 연령도 바뀌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연애 데이팅 앱 시장에서도 과거엔 40대가 돌싱이나 중년으로 분류되었다면 지금은 새로운 만남을 시작하는 대상으로 인식해서 신규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신부의 나이도 크게 바뀌었습니다. 통계청 국가포털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총 혼인 건수 19만 건 가운데 20대 초반보다 40대 초반이 더 많았습니다. 40대 초반 신부 비율이 20대 초반을 넘어선 겁니다. 현대사회의 40대는 과거 40대와는 완전히 달라진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니 저도 이제 다시 청년이네요. 10월 27일 금요일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 경제 이슈를 분석하고 전망하는 리뷰 앤 프리뷰 시간입니다. 오늘도 소식 전해드릴 양효걸 기자 스튜디오에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이번 주는 저는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예. 뭔지 다들 아시죠? 좀 많이 아프실 것 같아요. 바로 네. 증시인데요. 네. 아니 어떻게 이렇게 됐나요? 일단 뭐 제지주가 이렇게 주목을 받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 이 영풍제지 하한가 사태가 이제 키움증권으로 옮겨 붙으면서 한 주 동안 이제 뉴스가 쏟아졌습니다. 예. 일단 간단하게 정리를 하자면 주가 조작 사건이고요. 현재 영풍제지 주가 조작 혐의를 받는 윤모 씨 등 4명은 이제 검찰에 구속이 됐습니다. 금융당국은 이 사람들이 약 1년간 계좌 100여 개를 동원해서 주가를 비정상적으로 띄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야 영풍제주를 제가 샀다는 건 아니고요. 네.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장기간 저도 투자했던 사람으로서 네. 아니 어떻게 끊기지를 않아요. 특히 금감원 설명대로라면 이번에 작전도 거의 1년 동안 한 건데 맞습니다. 이걸 왜 못 밝혔을지. 일단 영풍제지는 지난해 11월부터 이제 뚜렷한 호재가 없는 상황에서 계속 주가가 올랐거든요. 예. 그래서 작년 말에 주당 4,000원대 초반이었는데 이게 최고점을 찍었던 지난 9월에 보면은 거의 5만 원을 넘나듭니다. 그래서 약 1년 사이에 뭐 10배 넘게 12배, 13배가 오른 건데 당연히 금융당국의 모니터링에는 걸렸습니다. 그래서 수사로 이어진 거죠. 예. 이번 사건에도 키움증권 이름이 등장합니다. 네. 이렇게 띄운 주가가 지난 18일에 한꺼번에 이제 꺼지면서 하한가 사태로 벌어진 건데 그러면서 영풍제지가 당시 3만 원대에서 거래가 정지됐습니다. 그런데 이 폭락 사태 직후에 이제 키움증권이 공시를 하나 하는데 영풍제지 관련 미수금, 그러니까 고객들로부터 빌려줬다가 받지 못한 미수금이 4,900억 원 가량 된다고 이렇게 공시를 했습니다. 거의 5천억 원 수준인데. 네, 이 총 금액으로 따지면 키움의 올해 상반기 영업이익하고 맞먹는 규모거든요. 근데 일단 지금 키움증권이 주목을 받는 이유는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주가 조작 세력이 영풍제지 주가를 띄우는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0여 개의 계좌를 이용했는데 상당수가 키움증권 계좌였다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다른 하나는 지금 영풍제지 폭락 사태로 피해를 본 투자자들, 개미 투자자들 또 대부분 키움 계좌로 거래를 했다는 겁니다. 다른 증권사들도 많은데 유독 키움증권만 문제가 되는 이유가 있어요? 요거는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키움증권이 이제 영풍제지가 지난 18일 하한가를 기록하기 전까지는 사실 위탁 매매 계좌를 통해서 약 8천억 원 규모의 영풍제지 주식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이 중에 4,900억 원 가량이 아마 주가 조작 일당이 사고판 미수 거래라고 이제 추정이 되고 나머지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상당 부분 이
키움증권을 통해서 미수거래를 한 것으로 그렇게 드러났습니다. 네. 방금 말씀 주신 미수거래라고 하면 일종의 외상으로 주식 사고 파는 그런 겁니까? 맞습니다. 일단 현금이 좀 부족하더라도 거래대금의 한 30-40%만 증권사에 맡겨놓고 나머지 부족금을 빌려서 산 다음에 한 이틀 정도 있다가 갚는 방식이거든요. 이때 걸어두는 돈을 증거금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0만 원어치 주식을 산다고 했을 때 증거금률이 한 40%면 한 40만 원만 걸어두고 거의 증거금의 이제 2.5배가 되는 주식을 살 수 있는 그런 효과를 얻는 겁니다. 이런 어떻게 보면 미수거래 때문에 실제 자신이 가진 돈보다 더 많은 물량에 투자할 수 있었던 거군요. 네, 문제는 이 증거금률인데 이 영풍제지 주가가 이유 없이 오르는 게 수개월이 계속되니까 금융당국에서도 주의 깊게 보고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 좀 이상하다라고 판단하고 거래소가 7월 26일에 영풍제지를 투자 주의 종목으로 지정하고요. 8월 3일에는 투자 경고 종목으로 해서 야 이거 이상하다 조심해라 이런 신호를 여러 번 보냈습니다. 이상이 감지됐으니 투자자들에게 주의 경고는 주긴 했군요. 네. 근데 그리고 다른 증권사들도 이게 쭉 보니까 자체 위험관리 시스템 보니까 이 주식 좀 이상하다. 왜 오르지 하면서 미수거래 증거금률을 100%로 올리면서 사실상 이제 외상거래를 중단시킨 겁니다. 예. 그런데 유독 키움증권만 증거금률을 40%로 유지하면서 이 투자자들이 이런 위험 신호에도 불구하고 손쉽게 영풍제지에 접근할 수 있도록 방치했다. 이런 비판이 지금 나오는 거죠. 아니 시장에서 이미 위험하다고 감지해서 경고를 줬는데 왜 이 회사만 적절하게 대처를 안 했을까요? 일단 그래서 이제 위험 관리의 시스템에 구멍이 뚫린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고 만약에 이제 다른 곳은 이제 모두 현금 거래만 영풍제지가 거래가 되는데 예. 키움만 외상 거래가 된다고 하면 사실 물량을 많이 사려고 하는 사람들은 모두 키움증권으로 몰리겠죠. 그렇겠죠. 이 금융사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라고 하는 어떤 위험 관리 이게 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아, 그래서 영풍제지 관련한 거래가 특히 키움증권이라는 곳으로 쏠리게 됐던 게 결국 미수금 이런 제도들의 차이, 운용 차이에 있었었군요. 맞습니다. 이 미수거래 구조를 보면요, 사실 증거금을 40% 걸고 외상 거래를 한다고 해도 만약에 주가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내려가면 증권사도 계속 손실만 보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추가 증거금을 더 부어라 콜을 하거나 아니면은 아예 상황이 심각하면은 반대 매매라는 방식으로 강제로 주식을 처분하는 그래서 현금화 해버리는데 이 키움증권은 이 미수금을 이제 반대 매매를 통해서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영풍제지 주식을 팔아서 벌충하겠다, 만회하겠다 이렇게 지금 밝힌 상태입니다. 그런데 미수금 규모가 너무 커서 이거 회수가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네, 그렇죠. 이제 거래 정지가 된 이후에 일주일 만에 거래가 재개됐습니다. 근데 영풍제지와 영풍제지를 소유한 대양금속이 모두 하한가로 직행하고 물론 이후에는 조금 회복되기도 했지만 시장에서는 주가 조작 사건으로 영풍제지 사려는 사람을 찾기 쉽지 않죠. 게다가 키움증권이 반대 매매로 곧 엄청난 물량을 뱉어낼 거다라는 거 이제 충분히 예상이 가능하기 그렇죠. 때문에 사실상 이제 몇 번 더 이렇게 좀 안 좋은 상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말씀 주신 안 좋은 상황 중에서 하나가 하한가가 더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팔려는 사람들은 몰리는데 이제 사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하한가가 몇 번 더 나올 수가 있고 그렇게 따지면 당초에 미수금이 5천억 원 규모인데 그럼 주식 팔아서 회수하겠다라고 한 돈이 잘 안 팔리니까 그럼 최종적으로는 1,000억 원도 못 건질 거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게다가 이제 지난해 이제 올해죠. 올해 이제 소시에테 제네랄, CFD 사태, 네. 그다음에 이제 김익래 회장의 주식 처분 이런 계속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키움증권이 또 대규모 미수금 사태 도마 위에 오르면서 이게 그냥 한 번의 실수가 아닌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이 시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 넘어가도 주식시장 얘기입니다. 네, 국민 IT주라고 하면 뭐 네이버, 카카오 대표적인데 카카오 경영진이 최근 이제 SM 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조사를 받으면서 주가에 또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일단 SM 엔터는 카카오의 인수가 된 게 확정된 거죠. 지금 진행 과정이라서 이제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완전히 확정된 건 아니고. 하지만 이제 뭐 주식 매수 과정에서 문제가 생긴 거기 때문에 당시로 돌아가 보면 이제 하이브하고 치열하게 지분 확보 경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때 하이브가 공개 매수라는 걸 했습니다. 근데 자, 이 가격에 내가 사줄 테니까 주주들은 저한테 지분을 넘기세요 이렇게 한 거죠. 그런데 공개 매수 가격보다 주가가 낮으면 기존에 이제 주식 들고 있는 사람들은 여기에 팔아서 이제 이득을 보려고 할 텐데 만약에 주가가 높으면 괜히 하이브 측에 싸게 팔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공개 매수는 사실상 실패하게 되는 겁니다. 저도 기억납니다만 그 당시 주가가 결국 공개 매수하겠다는 가격보다 더 올라갔잖아요. 네.
그런데 공개 매수 막바지에 카카오와 함께 일부 시장 참여자가 2,400억 원어치 물량을 사들이거든요. 예. 그러면서 주가가 튀면서 공개 매수가를 훌쩍 넘어버리고 하이브 전략이 실패로 돌아갑니다. 예, 그래서 결국 SM엔터가 카카오 품에 안기게 되는데 그러면 누가 샀냐? 나중에 보니까 저쪽에서는 사실상 카카오랑 한 팀이 산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금융당국과 함께 이제 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때 주식을 산 회사들이 카카오와 투자 관계도 있고 게다가 뭐 회사를 인수 합병하기도 하고 여러 차례 거래 관계가 있었다. 그러면 사실상 힘을 합쳐서 한 팀으로 작전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거죠. 금융당국은 카카오가 사실상 한 팀으로 동원됐다 이렇게 보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커지고 있는데 현재 이 금감원 특별사법경찰 특사경이 카카오 경영진들을 검찰에 넘겼는데 여기서 좀 중요한 포인트가 카카오 법인까지 함께 넘겼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양벌 규정이라는 게 있는데 네. 대표나 경영진들이 법을 위반하면 법인도 함께 처벌받는 그런 규정입니다. 그럼 혐의가 입증되면 카카오 법인 자체에도 뭔가 페널티가 부과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럼 처벌받으면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 카카오 법인이 자본시장법 위반 등으로 벌금형 이상이 확정이 되면 이때부터는 벌금 내고 끝나는 게 아니고 카카오뱅크의 대주주 지위를 잃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카카오가 카카오뱅크 지분 한 27% 정도를 들고 있거든요. 대주주입니다. 근데 우리는 사실은 산업자본은 은행 지분을 가질 수 없게 이제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서 딱 10%까지만 딱 제한을 두는데 네. 그래도 인터넷 은행 같은 이제 핀테크는 우리가 좀 활성화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사실 특별히 34%까지 가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예. 예외 규정을 둔 거죠. 예. 그런데 여기에 단서 조항이 하나 있습니다. 뭔가요? 일단 이 단서 조항은 대주주가 금융 관련 범죄를 저지르면 이 특혜 박탈한다 이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대주주인 카카오 법인이 벌금형을 받으면 카카오는 카카오뱅크의 지분을 뱉어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10% 이상을 팔고 경영해서 뒤로 물러나야 되는데 그러면은 물량만 거의 지금 시세로는 뭐 1조 원이 넘는 물량이 이제 시장에 나오면서 경영권에서는 굉장히 크게 흔들리게 되는 거죠. 야, 이게 단순히 카카오 엔터 쪽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뱅크에도 큰 타격이 될 수 있네요. 네, 그래서 이후에 수사 결과를 좀 더 지켜보기는 해야 될 테지만 지금 검찰에 송치된 명단에서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는 빠져 있거든요. 예. 곧 구속영장을 신청할 거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게다가 금감원 특사경은 수사도 확대할 거다 이렇게 지금 예고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이게 카카오뱅크 대주주가 누구로 바뀌느냐 이 문제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뭐 카카오뱅크 거래하시는 분들은 뭐 운영은 정상적으로 하는 거니까 뭐 그 고객들이 불안해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요거는 확실합니다. 네. 카카오뱅크 브랜드 가치는 그래도 영향이 있는 거잖아요. 네, 이름부터가 카카오뱅크잖아요. 그렇죠. 카카오가 뒤로 빠지면은 이게 든든한 지원이 또 사라질 수가 있는 거고 예. 그러면 앞으로의 기대, 그러니까 성장 전략에도 문제가 생길 거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카카오 주가 전체가 지금 타격을 받으면서 주식시장에 이제 호재가 없는 상황에서 낙폭도 지금 커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은 뭘까요? 이번 주에 중국 쪽에서 수출 관련 조치가 나왔는데 바로 우리가 연필심에서 볼 수 있는 흑연 이걸 12월부터 수출 통제 품목에 넣고 관리하겠다 이렇게 중국에서 발표를 했거든요. 예. 중국 상무부와 해관총서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세관에서 나온 조치인데 흑연이 전기차 등에 쓰이는 2차 전지 핵심 원재료이기 때문에 우리 산업계도 지금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사실 흑연 그러면 저는 연필심밖에 떠오르는 게 없는데 네. 제일 먼저는요. 네. 이게 그러면 뭐 아주 희귀한 희소한 금속도 아닌 것 같은데 이걸 중국이 통제하면 뭐 타격이 있습니까? 또 이 흑연이 또 흔해 보여도 배터리 음극재를 만드는 이제 흑연은 정제 가공을 거치는 데다가 예. 우리나라는 사실 중국산 흑연의 90% 이상을 의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 이 중국이 흑연 매장량 자체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20% 이하로 높다고 볼 수는 없는데 이걸 가공해서 전 세계에 이제 공급하는 물량의 65%를 차지하거든요. 따라서 이제 우리도 당장 흑연 공급이 막히면 여러 가지로 좀 어려운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게 이제 현장의 반응입니다. 네, 단순히 연필이 중요한 게 아니라 2차 전지라는 미래 신산업에도 영향이 크군요. 네. 그렇다면 아예 이게 수출이 통제되는 겁니까? 그건 아닙니다. 일단 수출 금지가 아니고 수출 통제 품목에 들어가서 자기들이 보겠다 이런 거고 하지만 이게 바꿔 말하면 중국 당국이 예를 들어서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수출 못 나가게 막을 수 있다는 의미거든요. 예전에 이제 요소수 사태도 기억하실 텐데 갑작스러운 조치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뭐 한쪽에서는 원래 기존의 인조 흑연을 사올 때도 심사만 한 2, 3주 걸렸기 때문에 이번 조치도
그냥 시간이 좀 지연된 효과만 있을 거다 이런 이제 관측도 있긴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게르마늄하고 갈륨인가요? 이거 수출도 제한하지 않았나요? 네, 이게 사실 흑연 관련 뉴스를 듣고 특히 우리가 좀 서늘한 느낌이 드는 거는 이번 조치도 미국 수출 제재에 맞불 성격으로 볼 수 있다는 거거든요. 예. 미국이 앞서 이제 낮은 사양의 AI 반도체를 중국에 팔지 말아라 제재를 한 다음에 바로 들고 나온 게 흑연입니다. 예. 근데 지금은 중국이 이제 수출 광물 리스트를 사실상 덜 민감한 거에서 민감한 것까지 쭉 써놓고 미국이 제재를 좀 강화할 때마다 한 단계씩 올리고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예. 대응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미국하고 반도체 싸움 하는 거는 지들끼리 해야지. 왜 우리까지 산업계에 피해를 볼 수 있는 이런 네. 조치를 하나요? 일단 희토류 같은 이제 희귀광물 같은 경우에는 흑연은 어떻게든 우리가 한다고 하더라도 네. 피해가 커질 수 있고 그래서 우리도 뭐 대응을 안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뭐 차세대 음극재로 불리는 실리콘 예. 이거 좀 개발 서둘러야 한다 이런 목소리 나오고 최근에 인조 흑연도 국산화에 성공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공장이 사실 내년에 이제 시작되는데 그걸 좀 앞당겨서 하자 이런 얘기 나오고 있고요. 하지만 이제 모든 광물에 대해서 이렇게 할 수는 없다. 네. 그래서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이런 공급망이 붕괴되기 시작하면 아예 수출 금지는 아니더라도 원가 상승은 좀 피하기 어려울 거다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예. 또 다른 소식은 뭐가 있을까요? 일단 분노했던 소식인데 중국 칭따오 맥주 예. 메가 원료 창고에서 한 직원이 소변을 보는 것으로 보이는 영상이 폭로되면서 충격을 줬죠. 예. 이 영상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면서 사흘 동안 칭따오 시가총액이 한때 1조 원 넘게 증발하기도 했습니다. 이 영상 공개되고 나서 회사의 첫 번째 대응도 참 많은 사람이 분노하게 했는데 네. 회사는 처음에 부인했어요. 맞습니다. 회사는 처음에는 요즘 영상 기술이 장난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가짜 뉴스다, 합성일 거다 이렇게 몰아가려고 했는데 결국은 소변 본 직원하고 촬영자가 중국 공안에 잡혔습니다. 예. 이게 빼도 박도 못하는 거고 이 둘 다 하청업체 직원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거에 따라서 또 국내 소비자들이 또 충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죠. 뭐 제가 통계를 본 건 아닙니다만 국내 맥주 수입 맥주 중에서 특히 이 브랜드 가장 인기 있는 품목 아닙니까? 네, 중국 맥주 수입량도 굉장히 많고요. 그 중에 칭따오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칭따오는 이제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중국 4대 맥주 브랜드 중에 하나고 예. 노재팬 운동으로 일본 맥주가 약세였던 틈을 타서 작년에는 사실 수입 맥주 1위를 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올해 들어 순위는 좀 내려갔지만 여전히 우리가 중국에서 들여오는 맥주를 많이 마시고 있다라는데 이번 사태가 터진 겁니다. 이 영상이 워낙 충격적이어서요. 왜냐하면 사람이 실제 보는 건 또 느낌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단순히 중국 맥주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다른 부분까지 넓어질 것 같아요. 네, 이게 수입사는 해당 영상에서 나오는 이 장면은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물량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공장이다 이렇게 해명을 했지만 사실 그거 보고 손으로 이제 집기는 좀 어렵죠, 사실 마트나 이런 데서. 그래서 실제 국내 편의점에서는 벌써부터 칭따오 매출 감소가 일어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관련 중식류도 유탄을 맞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네. 이번에는 다음 주 일정 한번 살펴봐 주시죠. 네, 일단 오늘 좀 중요한 발표가 있는데 연금 개혁안을 발표합니다. 그동안 24개가 넘는 시나리오 중에 한 개를 최종 선택하는 날인데 네. 일단 뭐 보험료를 올리고 받는 연령을 뒤로 미루는 건 사실 뭐 기정사실화 돼 있는데 어느 정도로 할지는 오후 2시에 일단 보건복지부 장관의 브리핑을 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험료 또 올리면 월급 또 줄어드는데. 그건 맞습니다. 해외 소식은 뭐가 있을까요? 일단 다음 주 11월 2일 목요일 새벽에는 미국 FOMC 기준금리 결정 결과가 이제 전해지는데 참 판단하기 어려운 시점이긴 합니다. 경제 성장률은 예상보다 높게 나오고 고용시장 뜨거운데 중동 전쟁은 또 벌어지고 있고 불확실한 상황이 겹치면서 뭐 증시도 오르락내리락하고 있고요. 근데 현재 금리 수준을 이제 이때는 동결할 거다 이런 전망이 가장 우세합니다. 지난주에 혹시 말씀 주셨던 대한항공 아시아나 인수합병과 관련해서는 업데이트된 거 없나요? 그거는 이제 이사회가 30일로 바뀌면서 예. 화물 부문 매각이 어떻게 결정될지는 관심이 쏠리고 있고요. 또 다음 주에 좀 할인 행사가 좀 있습니다. 대한민국 숙박셀 페스타라고 해서 이제 숙박 할인권 32만 장이 풀리는데 예. 약 11월 24일까지 한 달 동안 5만 원 이상 숙박 시설을 이용할 때 쓸 수 있는 3만 원 할인권 예. 1인당 1매씩 하고요. 11월 1일은 한우 먹는 날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할인 행사 많다고 하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11월 1일부터 현대차에 이어서 기아도 인증 중고차 판매를 시작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양효걸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광고 듣고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최신 지구촌 소식 만나보는 글로벌 리포트 시간입니다. 오늘도 해담경제연구소 어예진 소장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청년 어예진 소장입니다. 예, 얼마 전에 사춘기가 끝난 우리 어예진 소장님. 네. 오늘 첫 소식이 뭔가 봤더니 미국발 소식이네요. 오늘 아침 송경제에서도 우리 박세훈 작가가 관련 뉴스 전해드린 걸로 제가 들었는데 네. 올해 미국 3분기 경제 성장률이 세상에 시장 예상치를 훨씬 뛰어넘는 4.9%가 나왔다고 합니다. 네. 아니 어떻게 미국 경제는 여전히 뜨거울 수 있나요? 그러게 말이에요. 이제 올해 일단 중국 경제 성장률이 5% 안 될 거라고 지금 예상하고 있으니까 아마 올해는 미국이 좀 중국보다 더 고성장하는 해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유럽은 또 3분기 경제 성장률이 0.3%였으니까 거의 성장을 못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요즘 세계 경제는 뭐 미국만 혼자 독주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이 똑같은 선진국인데 미국과 유럽은 뭐가 다르길래 미국은 계속 고성장을 하고 유럽은 계속 제자리 걸음을 하느냐 이런 질문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질문에 대해서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몇 가지로 분석을 했거든요. 근데 결론은 이제 이유는 하나가 아니라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가 있다 이고요. 이거를 조금 살펴보자면 일단 미국은 코로나 상황에서 유럽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시중에 풀었다는 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 네. 이 코로나 때 미국은 GDP의 10%에 가까운 재정을 풀어서 미국인들에게 이렇게 현금을 찔러 넣어줬는데 유럽에도 비슷한 걸 하긴 했어요. 그런데 이거는 미국의 절반 수준에 그쳤습니다. 그렇게 풀어낸 돈이 아직 미국 소비자들의 계좌에 남아있고 또 그 돈이 계속 소비를 자극하고 또 그 소비가 GDP를 성장시키고 이렇게 선순환 구조가 요즘 미국 경기가 유독 좋은 이유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방송에서 그 미국 경제에 숨겨진 무기는 노인의 소비다. 네. 뭐 이런 기사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 기억하죠. 네, 그런 것도 좀 영향을 미쳤죠. 뭐 유럽도 뭐 미국만큼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돈도 풀고 했지만 유럽은 약간 특이한 상황이 지난 2년 동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었고요. 이 때문에 에너지 비용 많이 올랐고 또 소비자들이 또 미국보다는 좀 더 고령화됐기 때문에 이런 불확실성 상황 아래서 돈 좀 안 쓰고 버티는 거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되는데요. 바로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이유로 꼽히고 있어요. 그 에너지 가격이 그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에 비해서 영국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60%가 늘었고 예. 유럽 전반적으로는 40% 정도 올랐거든요. 근데 유럽은 에너지 가격이 오르면 그만큼 다른 소비가 감소하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유럽의 경제 성장률이 낮은 측면도 있다는 겁니다. 네. 미국의 독주를 만든 또 다른 요인도 있을까요? 미국은 이제 뭐 아마존, 뭐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같이 좀 유럽에는 없는 성공적이고 좀 혁신적인 기업이 있기 때문에 미국이 유독 성장률이 높고 경제도 호황을 누리고 있다는 해석이 있어요. 예. 새로운 먹거리가 될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모으고 있는 요즘에 인공지능도 미국이 1등이잖아요. 네. 근데 반면에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력 산업이 전기차도 아니고 이제 아직 내연 자동차 같은 좀 구시대 산업이어서 IT 혁신 산업이 좀 주력인 미국보다 성장률이 떨어지고 자동차 산업은 결국 이제 중국과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 경쟁을 하다 보면 좀 아무래도 뒤처지기 때문에 네. 성장을 하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유럽의 경제 성장률이 미국에 못 미치고 그 격차가 계속 벌어지는 이유일 거다 이런 해석이 있습니다. 네. 많은 또 미디어에서는 최근 들어서 바이든 대통령이 집행하기 시작한 인플레이션 방지법. 이게 말이 인플레이션 방지법이지 쉽게 얘기해서 보조금 줄 테니 미국 내에 많은 투자해라. 그리고 미국 기업들도 또 투자해라. 이런 얘기들이지 않냐. 이런 것들 덕분에 지금 미국 경제가 또 좋아지는 영향도 있다. 이렇게 전망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은 금융시장이 잘 발달돼 있으니까 예. 자금이 필요하면 좀 거액의 자금을 시장에서 조달을 할 수가 있는데 유럽은 그런 시장이 상대적으로 좀 덜 발달돼 있어서 돈이 필요하면 또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요. 돈이 필요할 때마다 시장에서 투자를 받는 미국 방식하고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는 유럽 방식이 어떤 차이가 있냐면 대출을 받는 유럽 방식은 만약에 실패를 하면 내가 원금과 이자를 다 갚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불안하거나 좀 확신이 적은 사업은 아무도 시도를 안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 미국은 좀 이게 다른가 보죠?
미국 방식은 이제 시도했다가 만약에 실패를 하면 예. 투자자들이 자기가 투자한 돈만큼만 손해를 보면 되는 구조여가지고 대출받은 돈으로 시도하는 것보다 더 쉽게 시도를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유럽보다 미국이 더 다이나믹하다는 거고요. 네. 그리고 한 가지 좀 덧붙이자면 유럽은 좀 빠르게 고령화가 됐지만 미국은 아직 인구가 좀 젊은 편이에요. 왜냐하면 계속 이민자들도 그렇죠. 늘고 있고 경제 성장률이 그래서 잘 나온 것 같다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말씀 쭉 듣고 보니까 앞으로도 그러면 미국 경제가 유럽보다 나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네. 어떻게 보세요? 당분간 그렇게 될 것 같습니까? 당분간은 그렇게 좀 추월할 수 있을 거다 그런 예상이 좀 있는데 사실은 여기에 문제가 이렇게 되면 미국이 유럽보다 이제 항상 더 좋게 된다면 유로화는 이제 달러에 비해서 약세가 되겠죠. 달러는 강세가 되고 예. 이게 계속 이어지게 되면 사실 우리나라 입장에서 원화도 계속 약세일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투자자들이나 뭐 무역업자들이나 좀 그거를 좀 감안할 필요가 있겠죠. 예, 알겠습니다. 요즘은 국제뉴스 보면요. 네.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때문에 또 다른 곳에서 전쟁하고 있는 걸 우리가 깜빡깜빡 할 때가 있어요. 네. 바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인데 이 전쟁도 이제 1년 넘어가고 있는데 지금은 어떤 상황인가요? 그 전쟁 당시에 러시아에서도 자국을 떠난 국민들이 많았거든요. 예.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작년 2월 이후에 92만 명 가량의 사람들이 러시아를 떠났습니다. 이게 1990년대 초 소련의 붕괴 이후에 러시아로부터의 가장 큰 이민 물결 중에 하나일 만큼 굉장히 많은 국민들이 러시아를 빠져나온 거예요. 근데 애초에 러시아가 공격을 했고 초반에는 좀 러시아가 우세했음에도 전쟁 직후에 자국을 떠난 러시아 국민들이 많았던 거는 몇 가지 이유가 좀 있는데 첫 번째는 푸틴과 이 전쟁에 반대하는 반체제 인사들, 국민들 이렇게 있었고 전쟁 대표적인 게 전쟁 발발 직후에 그 푸틴 대통령의 측근이자 그 소련 붕괴 후에 러시아의 어떤 시장 경제 개혁을 이끈 사람으로 평가받는 아나톨리 추바이스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 사람이 나는 전쟁 반대한다 이렇게 예. 입장을 밝히고 사임을 하고 자리에서 내려와서 이스라엘로 망명을 했어요. 예. 그리고 이제 러시아의 구글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대표 검색 엔진 얀덱스라고 있는데 여기 창업자 아르카디 볼로시도 전쟁을 비판하면서 떠났어요. 예. 근데 두 번째 이유는 또 뭐가 있을까 보면 아무래도 경제적인 이유 때문입니다. 이 서방 국가들이 금융 제재를 가했잖아요. 예. 그리고 글로벌 기업들이 러시아를 속속 떠났죠. 그러니까 사업이 안 되는 일부 러시아인들, 또 회사가 사라진 사람들이 일자리를 구하고 돈을 벌기 위해서 주변 국가로 흩어지는 거예요. 예. 근데 여기에서 좀 주목할 점은 이 떠난 사람들이 대체로 고학력 아니면 정치적으로 좀 연관이 있는 사람들, 또 젊은 세대들이 주로 나라를 떠났다는 거죠.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군 징집을 피하기 위해서죠. 그렇겠죠. 네, 일부는 전쟁이 나자마자 떠났고 다른 일부는 6개월 정도 후에 그 러시아 정부가 대규모 병력 동원 명령했을 때 도망치듯이 러시아를 벗어났는데 당시 기사들을 좀 기억해 보면 전쟁에 징집되지 않기 위해서 걸어서 뭐 국경을 넘은 사람, 또 보트를 타고 그 알래스카까지 가가지고 망명을 한 사람, 목숨 걸고 도망친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예. 제일 궁금한 건 이 나간 분들, 즉 러시아를 이탈한 분들이 주로 어느 나라를 갔는지가 참 궁금하네요. 왜냐하면 다른 나라를 가도 전쟁 피해서 온 사람들이지 뭐 뜻한 바가 있어서 온 게 아니기 때문에 네. 그렇게 환영해 줄 것 같지 않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래서 아무래도 좀 국경에서 가까운 나라들, 예. 뭐 예를 들면 조지아, 리투아니아, 카자흐스탄으로도 갔고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사람들이 차별이나 비난을 좀 피하기 위해서 친러시아 국가로도 많이 갔습니다. 튀르키예, 아르메니아, 그리고 좀 가깝지는 않지만 세르비아 정도가 예. 있는데 이 중에 뭐 아르메니아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하고 동맹 관계의 나라이면서 다른 어떤 나라보다 많은 러시아인들을 수용해온 나라예요. 예. 그런데 지난달에 여기에서도 하루짜리 전쟁이 일어났었어요. 그래요? 네, 요거를 잠깐 얘기를 해드리면 이 아제르바이잔이 나고르노 카라바흐라는 지역을 공격한 건데 이곳은 사실은 국제적으로는 아제르바이잔 영토로 인정이 돼요. 그 아제르바이잔 안에 있거든요. 네. 그런데 아르메니아인들이
80% 이상 거주를 하고 있어서 지난 30여 년간 분쟁이 끊이지 않았던 곳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공격으로 단 하루 만에 아제르바이잔이 통치권을 완전히 장악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이곳에는 러시아 평화유지군이 두 나라 간의 분쟁을 중재해 왔어요. 근데 이번에 러시아가 아제르바이잔 손을 들어주면서 아르메니아인들이 야 진짜 너네 러시아 우리랑 동맹국가 아니냐? 진짜 배신이다 하면서 이 반러 감정이 커지고 있다고 해요. 네. 그리고 러시아인들이 좀 많이 간 나라 중에는 거리가 조금 있는 곳도 있는데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야, 여기까지요? 네,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곳이죠. 지난해에 러시아에서 이스라엘로 최소 7만 5천 명이 옮겨갔는데 그래서 이번에 뭐 하마스에 잡힌 인질들 보면 러시아인들도 꽤 있어요. 아니, 러시아가 다른 나라 말고 굳이 이스라엘에 또 많이 간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이스라엘이 그 전 세계에 퍼져 있는 모든 유대인의 본국 이민을 장려하는 이른바 귀환법이라는 게 있는데 이스라엘을 세웠을 때 이제 유대인 인구가 부족하니까 주변 아랍 국가들한테 좀 위협에 대비할 필요가 생겼거든요. 그리고 이제 유대인으로 구성된 우리는 단일 민족 국가를 한번 만들어 보자 하는 게 있어서 세계 각지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불러들인 적이 있어요. 근데 이때도 러시아 내에 많은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넘어갔거든요. 아무튼 이 귀환법 심사를 통과하면 그런 유대인들에게는 시민권을 줘요. 그리고 뭐 생활 자금도 조금 지원을 해줘요. 그래서 러시아에도 유대계 러시아인들이 있거든요. 이 사람들이 이번에 이스라엘로 주로 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전쟁 피해서 떠났던 사람들 거의 100만 명에 육박한 수준으로 많이들 나갔는데 이제 전쟁이 이렇게 길어질 줄 몰랐을 것 같기도 한데 최근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다시 돌아오나요? 아니면 계속 나가는 숫자가 더 많나요? 다시 돌아오는 추세가 됐다 그래요. 근데 이게 스스로 택한 망명 생활을 마치고 다시 돌아가는 러시아인이 생기고 있다 이런 기사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막상 좀 능력이 좋은 사람도 밖으로 나가 보니까 해외 취업 기회가 생각만큼 그렇게 좋지 않았다는 걸 느낀 거예요. 만만치 않죠. 네, 그리고 뭐 돈이 다 떨어져서 경제적인 이유로 돌아가는 사람, 뭐 의사소통의 한계를 느낀 사람, 또 이민자들에 대한 적대감과 뭐 의심 때문에 러시아로 다시 돌아가기로 했다 이런 인터뷰도 있었고 그리고 푸틴 대통령이 이제 또 다른 대규모 동원 계획이 없다 이렇게 말한 이후에 젊은 세대들이 다시 돌아간 사람도 일부 있다고 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능력 있는 고학력자 뭐 젊은 전문 인력들이 많이 나갔었다고 했는데 최근에 러시아 최대 몇몇 기술 회사 등에서 우리가 훨씬 높은 연봉을 줄 테니까 관리직으로 다시 돌아와라 하니까 그 사람 입장에서는 오히려 망명간 해외 업체보다 더 많은 연봉을 제안하니까 거절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냥 돌아가자 이렇게 결정을 한 거고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 앞서 말씀드린 이스라엘로 망명한 유대계 러시아인들은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 이스라엘 전쟁이 발발하면서 좀 유대인으로 더 똘똘 뭉쳐가지고 좀 헌혈을 하기 위해서 줄을 선다든지 좀 나는 유대인이고 여기는 우리 땅이다. 내가 자리를 지키겠다. 이런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근데 주목할 점은 그 러시아로 돌아온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지금 이렇게 돌아왔더니 지금 전쟁 상황이 맞나 할 정도로 그 모스크바에는 뭐 식당과 술집이 굉장히 활기를 띠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 전쟁 이후에 그 러시아 사업을 철수한 뭐 해외 글로벌 기업들 있죠. 맥도날드, 뭐 스타벅스, 도미노 피자 같은 회사들이 이제 떠났잖아요. 근데 그 자리에 로고와 이름을 굉장히 흡사하게 다시 만들어가지고 러시아 소유로 다시 문을 열어서 영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스타벅스였던 곳은 이제 뭐라고 돼 있냐면 스타스 커피 이렇게 해가지고 영업을 하고 있다고 해요. 참 어찌 보면 러시아 사람 좋은 일만 시켜준 것 같기도 하고 이번에는 인도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어떤 조사를 봤더니 인도가 인터넷 차단 횟수 세계 1위를 기록했다 이런 보도가 있어요. 원래 인도 하면 민주주의의 뭐 성지니 뭐 해서 표현의 자유, 의사결정의 자유 이게 높다고 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요, 좀 조사 결과가 있어서 제가 가져와 봤는데 글로벌 그 비영리 단체 억세스 나우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5년 동안 인도는 그 어느 나라보다 인터넷 차단 횟수가 많았던 나라로 꼽혔습니다. 예. 이 단체가 국가가 인위적으로 차단한 셧다운을 추적하는 곳인데요. 예. 인도는 작년 한 해에만 총 84회에 걸쳐서 이제 1억 2천만 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조사가 됐어요. 근데 인도 다음이 우크라이나였는데 이제 여기는 아무래도 조금 외부적인 요인이 강하기 때문에 비교하기는 조금 그렇고 그 다음이 이란이거든요. 근데 이란이 작년에만 18번 인터넷이 차단됐어요. 야. 84번과 비교하면 차이가 크네요. 거의 뭐 인도의 거의 5분의 1이 좀 안 되는 수준인 거죠. 예, 예. 그만큼 인도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근데 인터넷 차단이라고 하면 보통 뭐 10시간, 뭐 3, 4일에 그칠 것 같은데 뭐 카슈미르, 뭐 마니푸르 같이 민족 간의 문제, 폭력 사태, 분쟁이 있는 지역에서는 수개월 동안 인터넷을 끊는 겁니다. 그러니까 카슈미르의 경우에는 2019년 8월부터 2021년 2월까지 18개월간의 셧다운을 한 바가 있어요. 야. 아니 뭐 그냥 하루 이틀이 진짜 아니네요. 이슈도 다양하고 많고 일부러 끊는 건데 근데 이것도 궁금한데 네. 일부러 어떻게 인터넷을 끊을 수가 있죠? 이게 인도 정부가요. 일단은 우리가 왜 끊냐 하는 그 정당성을 이제 얘기를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정치적 통제 도구겠죠. 예. 근데 주로 이제 우리는 공공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차단을 합니다. SNS에서 너무 가짜 뉴스가 퍼지니까 그걸로 인한 폭동 같은 것들이 생겨서 막 격화가 되니까 이걸 차단하기 위한 거다. 이렇게 얘기는 해요. 네. 그런데 사실 이제 실상의 얘기를 현재 계신 분들이나 이런 얘기를 들어보면 단순히 좀 정권을 비판한다든지 뭐 모디 총리를 비판한다든지 그런 거를 인터넷에 올리기만 해도 예. 그걸 막기 위해서 인터넷 차단을 한다고 해요. 아, 특정 SNS 게이트를 차단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아예 인터넷을 아예. 끊어버리는군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정도냐면 심지어는 시험 부정 행위를 막기 위해서 예. 인터넷을 차단하는데 올해 2월에 그 라자스탄주에 학교가 하나 있었는데 거기 시험 기간에 부정 행위를 방지하겠다 하면서 그 지역 인터넷을 모두 차단한 거예요. 네. 왜냐하면 정말 기발하거든요. 부정 행위들이. 그럴 순 있는데 블루투스를 슬리퍼에 숨겨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고 야.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고 또 3월에는 이 탈주 중인 용의자를 잡기 위해서 그 펀자브주 전체의 인터넷을 차단하면서 거의 2,700만 명이 블랙아웃을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 아, 나름대로 뭐 차단해야 될 분명한 이유는 있지만 그래도 정상적으로 인터넷 기반으로 비즈니스 해야 될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지 참 난감한데요. 네, 근데 인도가 이 법적으로 정부가 직접 통신회사에 명령을 내려서 인터넷 서비스하고 특정 사이트를 차단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터넷이 끊기면 말씀하신 대로 뭐 마비가 되는 거 아니냐 하실 텐데 유선 인터넷 연결은 가능하도록 예. 그리고 음성 통화도 가능하게는 허용이 된다고 하고요. 공공기관은 뭐 전용 회선 통해서 연결이 아주 잘 되고 예. 근데 문제는 이렇게 분쟁 지역이나 폭력 사태가 있는 곳에서 인터넷을 셧다운 해버리면 좀 알려져야 하는 그런 학대 불합리는 묻혀버리는 거라서 이에 대한 비판 여론이 강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어예진 소장이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듣고 계신 노래는 뉴진스의 슈퍼샤이입니다. 오늘 오프닝 때 청년의 기준 나이가 점점 높아진다고 말씀드려서 아마 최신곡 제가 선곡해봤습니다. 선곡하고 났더니 조금 부끄럽긴 하네요.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일요일 7시 5분 주간 하이라이트와 지리는 경제다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제생활의 플러스가 되는 아주 경제적인 시간.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